부패한 중국은 왜 성장하는가?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 제목만 언뜻 보면 두 저서는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두 권을 모두 읽어본 결과 의외로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곧 중국의 위기가 도래할지도 모른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죠. 바로 부패로 인해 말입니다. 이 책부터 다뤄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책의 제목이 성장하는가 보다는 성장했는가가 더 맞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잠깐, 직전 영상에서 다루었듯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은 부패가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하지만 과거 중국은 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경제학자들의 주장에 대한 결정적인 반례네요. 이 모순점을 설명하기 위해 부패한 중국은 왜 성장하는가의 저자 위엔 앙은 부패를 바늘도둑, 소도둑, 급행료, 인허가료 네 가지로 분류했으며 다른 건 몰라도 인허가료라고 명명한 부패는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인허가료가 무엇인가요? 설명하기 위해 먼저 부패의 종류를 도둑질과 교환 두 가지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도둑질은 말 그대로 부패 행위자가 국가 재산을 도둑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방 일선의 공무원이 공유지를 자기 텃밭으로 쓰거나 어느 고위 정치인이 국고에 손을 대 스위스 은행에 돈을 빼돌리는 것은 바늘도둑이냐 소도둑이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명백히 국가 경제의 손해입니다. 교환에 해당하는 부패는 어떨까요? 교환은 일방적으로 도둑질하는 것과는 달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공권력을 베푸는 대가로 개인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죠. 학부모가 학생을 잘 봐달라는 의미로 선생님께 바치던 촌지가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환을 또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바로 엘리트와 비엘리트. 표현을 달리하자면 고위 공무원과 하위 공무원으로 말이죠. 저자는 하위 공무원의 교환에 해당하는 부패를 급행료라고 명명했습니다. 하위 공무원은 누구를 상대로 급행료를 받아내려 시도할까요? 아무래도 서민층을 상대로 하겠죠. 서민들 입장에선 그 급행료를 내는 것이 꽤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계, 더 나아가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죠. 반대로 고위 공무원이 저지르는 교환 부패를 인허가료라고 명명했습니다. 고위 공무원은 어떤 사람들과 같이 부패 행위를 시도할까요? 서민들보다는 기업가, 지역 유지 등 좀 더 사회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부유한 사람이겠죠. 그들은 고위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고도 생계에 그다지 타격은 없고 오히려 고위 공무원으로부터 돈을 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어 단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 저자는 중국의 인허가료식 부패는 많으나 다른 유형의 부패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중국 특유의 감시 통제 방식이 하위 공무원들을 통제하는 데만 효과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고위 공무원일수록 뇌물을 수수하는 방식이 교활하고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시를 들어볼까요? 한때 시진핑의 정적이었던 보시라이는 아들 보과과를 학비만 48,000달러에 달하는 해로우 스쿨, 이어 연 등록금이 25,000달러를 상회하는 옥스퍼드 대학에 유학 보냈죠. 그러나 다소 석연찮은 점이 있습니다. 중국 공무원의 공식적인 월급은 동아시아의 어느 반도 국가와는 비교도 못할 정도로 짜다는 겁니다. 초고위급에 속하던 보시라이의 당시 공신 연봉은 2만 달러 미만, 한화로 치면 2,400에서 2,600만 원 선에 불과했습니다. 연봉을 초과하는 학비, 검은 돈이 보과과를 지원해주지 않았다면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시진핑도 2022년 공식 연봉은 2,700만 원에 불과한데 그의 딸 시밍쩌는 8년째 하버드에서 수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시라이나 시진핑은 워낙 유명 인사라 내막이 밝혀졌을 뿐 많은 고위 정치인들이 해외 자금 추적이 어려운 것을 이용해 자녀들을 해외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들과 결탁한 기업인들은 그들의 학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우회적으로 뇌물을 제공하는 대신 사업권을 받아가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렸듯 인허가료식 부패는 단기적으로만 경제 성장에 도움됩니다. 저자는 인허가료는 경제에 있어서 만병통치약이 아닌 스테로이드에 불과하다고 표현했죠. 반드시 부작용을 동반한다는 것인데 고위 정치인들과 연이 닿는 극소수에게만 부가 집중 축적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평등이 심화되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를 입증한 논문도 여럿 있죠. 그리고 생각해봅시다. 뇌물 문제를 해결한 기업가들이 또 다른 리스크를 짊어지고 싶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바라는 게 인간의 당연한 본성입니다. 인허가료만 적당히 지불하고 리스크 없는 탄탄대로인 사업만 찾게 되는 거죠. 그런 사업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부동산 건설 사업입니다. 당국으로부터 건설 허가 따위를 잘 받는 것이 관건이지 그리 빼어난 기술력을 요하진 않기 때문이죠. 게다가 보통의 자본주의 국가들과 중국이 차별화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생산수단의 사유화, 즉 토지 소유가 금지라는 것이죠.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이후인 현재에도 중국에서 토지 소유는 여전히 금지입니다. 단 토지 사용을 분양할 뿐이죠. 그럼 사용권 분양을 누가 할까요? 바로 중국 관료들이죠. 그 결과 중국의 기업가들은 고위 관료들에게 뇌물을 바치며 부동산 사업에 뛰어들었고 중국 경제에서 건설 부동산업 비중이 30%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리스크가 없는 것으로 보였던 건설 부동산업에도 문제가 아예 제로일 수는 없죠. 바로 공급 과잉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무턱대고 뇌물 바치고 사업권 받고 건물 올리다 보니 공실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2000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 의하면 당시에 이미 중국에서 판매된 도시주택의 2천만 채가 공실이었으며 2022년 중국 부동산 싱크탱크 베이커 연구소는 중국의 평균 공실률은 12.1%
10%로 주택 4억 채 중 5천만 채가 빈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집이 안 팔리면 거금의 뇌물을 주고 사업을 따낸 기업들이 부채를 못 갚겠죠. 그 기업에 투자한 은행, 투자자들도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될 것이고요. 부패한 기업가들이 만든 빚폭탄이 중국 전역의 경제 위기를 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0년 저자가 우려했던 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이것은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2021년 중국 내 2위 부동산 그룹 헝다가 디폴트를 겪은 데 이어 중국 내 3위 부동산 개발업체 B9위 위안 역시 8월 6일에 부채 이자 상환에 실패하며 파산 위기에 직면한 것입니다. 심지어 중국 내 1위 건설사 완커그룹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뉴욕에 콘도를 압류당한 적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인구 구조상 부동산 산업이 장기적으로 사정이 나아질 거란 기대를 하기도 힘듭니다. 점점 인구가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죠. 1994년 1.6명대를 기록하던 중국의 출산율은 2020년 1.3명, 2022년 1.15명으로 동아시아의 어느 반도 국가에 버금가는 출산율 감소 추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산업의 붕괴는 절대 멈추지 않는 시한폭탄이며 중국의 부패한 경제 성장이 언젠가는 버블이 터질 수밖에 없던 구조였던 것입니다. 출산율 이야기 나온 김에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책의 요지를 두 줄 요약하면 중국이 성장의 한계에 다다랐다. 그래서 승부수를 던져 대만과의 통일 전쟁을 시도할 것이다 입니다. 요약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 책은 부패를 중점적으로 다룬 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논거를 들여다보면 중국이 부패한 까닭에 성장의 한계에 더 빨리 도달했다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성장이 한계가 다다랐다는 주요 논거 중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입니다. 인구는 곧 국력인데 중국의 인구 감소는 이미 시작되었는데다가 저서에 따르면 중국이 노인 인구 부양하는 데 지출될 비용은 현재의 GDP의 10%가량인데 30년 뒤에는 30%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도 고령층이 굶어 죽거나 얼어 죽지 않을 정도로 정말 최소한의 비용을 지출한다고 가정해서도 말이죠. 그렇다면 경제 발전 및 안정을 통해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하는데 중국의 지도자 시진핑이 정치적 안정, 통제력 강화를 위해 경제 안정을 포기해버리는 바람에 성장의 급제동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중국 정부를 비판했던 알리바바의 마윈을 반강제로 은퇴시키고 중국의 청소년들에게 일주일에 단 3시간만 게임하도록 하는 규제를 발표해 게임 산업의 주가나 실적을 박살내는 등 경제에 타격이 갈지언정 자신의 통제력에 흠집이 가는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은 거죠. 또한 중국 정부는 지방정부 부채 폭증, 경제 성장률 둔화 등 부정적인 경제 뉴스 보도를 엄금했습니다. 자국민들의 소유를 줄여 정치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정적인 경제 소식을 금지하니 제대로 된 진단이 나올 리가 없죠. 악순환의 반복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대로 부패의 정의는 사익 추구를 위한 공권력의 남용입니다. 권력 보전을 위해 중국 경제를 희생하고 있으니 이 역시 부패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두 책의 이야기를 취합해보면 중국 특유의 부패 문화 때문에 그리고 시진핑의 사익 추구로 인해 중국의 성장은 제동이 걸리게 될 것이라는 소결을 도출할 수 있겠습니다. 두 저자가 내린 최종 결론은 다릅니다.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의 저자들은 중국의 국력이 꺾이기 전에, 다시 말해 미국과의 국력 차이가 벌어지기 전에 대만 침공 등 큰 승부수를 던질 확률이 높다고 봤습니다. 반면 부패한 중국은 왜 성장하는가의 저자는 최근 인터뷰에서 중국은 내부를 정리하느라 바쁨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누구의 추측이 옳았는지는 시간이 흐른 뒤 역사만이 판단할 수 있겠죠. 대한민국 또한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만큼 큰 변동을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며 중국의 부패를 반면교사 삼아 인허가류식 부패가 뿌리내리진 않았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권의 책 내용을 짧은 시간의 영상에 쑤셔넣기 위해 극단적으로 요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중국의 가까운 미래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 이 두 권을 읽어보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어 다음 영상에서는 중국 내 황금 만능주의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따끈따끈한 영상을 더욱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